어머니, 미경아,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이웃분이 약국에서 널 봤다던데.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알아누웠잖아요. 이제 와서 병 주고 약 주시게요? 미경아, 이게 무슨... 모르시는 척 하시네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세요? 그녀의 손에서 전복죽 그릇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다고요? 미경은 그릇을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뜨거운 죽이 그녀의 옷과 발에 튀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 줄 아세요? 어머님 때문에 우리 부부관계도 엉망이 됐잖아요. 이미경,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지금 우리 어머니한테 뭘 한 거야? 여보,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야? 닥쳐. 감히 우리 어머니를. 내가 여보, 나도 할 말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당장 나가.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1950년대 후반, 그녀는 서울의 한 작은 한옥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큰 시장 국밥집에서 일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끼니를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생활이었습니다. 문연아, 이리 와서 동생 좀 봐줘라. 늘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어린 동생을 돌보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책임감이 강했던 그녀는 불평 한 번 없이 동생을 챙겼습니다. 언니, 나랑 놀자. 동생의 재롱에 그녀는 늘 웃음을 지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책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동생과 술래잡기를 하고 고무줄놀이를 했습니다. 우리 문연이가 공부도 잘하고 동생도 잘 돌보고. 어머니는 틈틈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시절 어머니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녀가 12살 되던 해였습니다. 문연아, 이제 내가 씩씩해야 해. 어머니의 눈물 섞인 당부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더욱 철이 들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어머니의 반찬 가게를 돕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문연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 여상이라도 보내야지. 어머니는 힘들게 벌어 그녀를 여자상업고등학교에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부기를 배웠고 타자도 배웠습니다. 문현이는 타자도 제일 잘 치는구나. 선생님의 칭찬에 그녀는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언젠가는 어머니께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녀는 을지로의 작은 약국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어머니께 드린 봉투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벌어올게요. 그래, 우리 문연이가 다 컸구나. 그때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오랜만에 그녀가 좋아하는 북엇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약국에서 일하면서도 그녀는 저녁에는 동생의 공부를 봐주었습니다. 동생도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 동생이 간호사가 되어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삶의 전환점이 된 것은 매일 파스를 사러 오던 한 청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이 된 그 청년도 그녀처럼 어려서부터 가족을 책임져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힘들어요. 그의 말에 그녀는 특별한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고단했던 기억들은 그녀를 더욱 강인하게 만들었습니다. 훗날 시련이 찾아와도 꿋꿋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때의 경험들 덕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신문현 여사님은 매일 저녁 파스를 사러 오던 그 남자와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퇴근 무렵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남자는 항상 피곤해 보였지만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작업복에 묻은 먼지와 기름때가 그의 고된 하루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파스 사러 오셨죠? 네. 허리가 좀 아파서요. 매일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파스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이번엔 파스랑 같이 드시는 약도 준비해뒀어요.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에 그는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고된 일을 하면서도 여동생 둘과 남동생 하나를 책임져야 했던 그에게 그녀의 배려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충청도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와 온갖 꾸준 일을 도맡아 하며 동생들의 학비를 보태왔던 그였습니다. 제가 퇴근하실 때 밥이라도 한 끼 살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을지로의 작은 국밥집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았습니다. 시골에서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했던 일, 서울에 처음 올라와 막노동을 하며 옥탑방에서 지냈던 시절, 그리고 지금은 중고 트럭으로 이삿짐을 나르는 일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까지. 여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둘 다 공부를 잘해서 대학까지 보내고 싶은데 그의 눈빛에서 동생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그런 그의 모습에 점점 더 마음이 기울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시골 출신의 변변한 집안 형편도 아닌 그를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여상을 낳은 딸이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안 돼. 너는 대학 나온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일하는 것도 불안정하고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매일같이 파스를 사러 오면서도 한 번도 약값을 깎아달라고 하지 않던 그의 자존심, 동생들 얘기를 할 때마다 빛나던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면 충분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열심히 살면 됩니다. 수개월간의 설득 끝에 결국 두 사람은 이듬해 겨울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집은 창신동 달동네 사글세방이었고 살림살이라고는 겨우 이불 한 채와 냄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중고 용달차 한 대가 그들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둘뿐이야. 같이 열심히 살아보자. 그래.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우리 잘 살 수 있어. 신혼 초기에는 매일이 고단했습니다. 남편은 새벽 4시면 일어나 밤늦게까지 용달차를 몰았고 그녀는 약국일을 계속하며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좁은 방에서 새우잠을 자다가도 남편이 출근하는 소리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었고 퇴근 후에는 남편의 작업복을 빨래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응. 오늘은 거래처가 가까워서 일찍 끝났어. 당신도 이제 쉬어. 휴일에는 둘이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비록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풍족했습니다. 두 사람의 성실함은 결실을 맺어 2년 만에 전세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 2개짜리 전세집으로 이사하던 날, 둘은 마치 자신들의 궁전을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여보, 이제 아이도 가질 수 있겠다. 남편의 말에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좁은 사글세 방에서는 감히 꿈꿀 수 없었던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아들 오혁이가 태어났고 2년 뒤에는 둘째 오훈이도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 오혁이 이제 동생이 생겼네. 형님, 노릇 잘해야 해. 3살 배기 오혁이는 아직 말뜻도 모르면서
동생의 작은 손가락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비록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보금자리는 날이 갈수록 따뜻해져 갔습니다. 그녀는 이런 일상의 작은 행복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남편과 함께 이 행복을 지켜나가리라 다짐했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일했고 그런 남편의 성실함은 거래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할 때 물건 하나 깨지지 않게 조심스레 옮기고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그의 모습에 단골 고객이 늘어났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이 많았나 봐. 피곤해 보여. 응. 요즘 소개로 일거리가 자꾸 늘어나네. 좋은 일이지. 그녀는 남편의 허리에 파스를 붙여주며 일과를 묻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평소와 다른 설렘을 안고 퇴근했습니다. 오늘 이삿짐 센터 사장님이 나한테 제안을 하셨어. 스카이 사다리차 사업을 같이 하자고. 카이 사다리차요?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수요가 늘고 있대. 사장님이 은행 대출 보증도 서주신다고 하셨어. 그녀는 잠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에서 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첫 스카이 사다리차를 구입하던 날, 온 가족이 나와 구경했습니다. 5살이던 오혁이는 큰 사다리차를 보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빠, 이게 다 아빠 차예요? 그렇지. 이제 아빠가 이걸로 일할 거야. 우와, 진짜 멋있다. 그날부터 오혁이는 아버지의 사다리차에 푹 빠졌습니다.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시간이면 항상 아버지의 사다리차를 그렸고 우리 아빠의 자랑이라는 주제로 그린 그림으로 상까지 받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빠가 저 높은 아파트까지 다 올라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혁이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그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둘째 오은이도 형을 따라 사다리차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서울 곳곳에 아파트가 올라가면서 스카이 사다리차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났고 남편의 꼼꼼한 일처리는 건설사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났습니다. 여보. 이제 차 한 대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그럼 일도 더 수월해지겠네요. 두 번째 사다리차를 구입하면서 사무실도 마련했습니다. 좁지만 깔끔한 사무실에서 그녀는 전화 응대와 장부 정리를 도맡아 했습니다. 약국은 그만두었지만 이제는 남편과 함께 사업을 일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나중에 아빠랑 같이 일할 거야. 초등학교에 입학한 오혁이의 장래 희망은 아버지와 같은 사업가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할 때면 항상 아버지의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담임 선생님도 오혁이의 그림을 특별히 예뻐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며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일하다가 아찔했어. 12층에서 냉장고 옮기는데 바람이 너무 심하더라고.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늘어나는 사업 규모만큼 책임감도 커져갔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안정되어 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동업하던 사장이 남편 몰래 회사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뒤 종적을 감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2억이 넘어.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당시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은 은행에서 보증을 섰던 것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장이 서류를 가져오면 바쁜 와중에 신뢰하고 사인했던 것들이 모두 덫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여보. 어떡하지? 내가 너무 믿었나 봐. 다시 시작하면 되죠. 힘들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이던 두 아들은 부모의 걱정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아빠가 좀 피곤해서. 오여가. 아빠, 잠깐 쉴게. 그날부터 그들의 생활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새벽 3시면 일어나 밤 12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사다리차 운전만으로는 부족했기에 이삿짐 나르기부터 가구 조립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여보, 파스 좀 더 붙여줘. 남편의 등은 파스로 가득했습니다. 어깨, 허리, 무릎까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등에 파스를 붙이면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 그만 쉬세요. 아니야. 조금만 더 일하면 이번 달 이자는 낼 수 있어. 두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학원을 모두 그만두었지만 불평 한마디 없었고 용돈을 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처 마트 캐셔로 취직해 틈틈이 일했고 퇴근 후에는 사무실 청소와 장부 정리를 했습니다. 잠은 하루 3시간이 고작이었지만 희망만은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줄었어요? 응. 절반은 갚았어. 5년 만에 절반. 남편의 말에 그녀는 안쓰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절반이라도 갚았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두 아들은 어느새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고 그들은 마침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다 갚았어요. 남편은 통장을 보여주며 울먹였습니다. 1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날 밤 그들은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깊어가는 밤 마당에 놓인 사다리차를 바라보며 그들은 지나온 시간을 되새겼습니다. 배신으로 시작된 10년이었지만 가족의 사랑으로 이겨낸 시간이었습니다. 빚을 모두 갚은 후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새로운 걱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큰아들 오혁이가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나 이번에 대학 원서 안 써도 돼. 왜? 너 공부 잘하잖아. 나 아빠 일 도와주고 싶어요. 대학 등록금이면 회사 장비 하나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자식의 미래를 위해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대학 가야 해. 아빠도 그걸 원하실 거야. 결국 오혁은 건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그의 선택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아빠 회사 더 크게 만들고 싶어서요. 건설 현장이랑 장비 운영하는 거 제대로 배워오게요. 대학 시절 오혁은 방학마다 아버지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도면을 읽고 현장을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오여가, 이런 허들의 실은 그만두고 학교 공부나 해. 아니에요. 아빠, 이것도 다 공부예요. 현장은 도면하고 달라서 직접 봐야 알겠더라고요. 군대를 다녀온 후 오혁은 곧바로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했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아빠, 제가 처음부터 다시 배울게요. 현장에서 시작할게요. 힘들 텐데. 아빠가 걸어온 길이잖아요. 저도 그 길을 걸어보고 싶어요. 오혁은 현장의 모든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다리차 운전은 물론 안전관리와 거래처 관리까지 하나하나 익혀나갔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그때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오늘 현장에서 실수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야.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오혁은 현장의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장비가 나오면 가장 먼저 공부했고 안전 규정이 바뀌면 즉시 현장에 적용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새로 나온 장비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오혁이가 보고 결정해. 이제 내가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해. 그녀는 아들과 남편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때 사다리차를 그림으로만 그리던 어린 아들이 이제는 든든한 아버지의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 좀 덜 일하시게 할게요. 제가 현장은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 오혁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회사를 발전시켰습니다. 디지털 장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신뢰했고 거래처들은 그의 전문성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오혁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네. 퇴근길에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의 성장은 그들 부부의 자부심이자 위안이었습니다. 회사가 안정을 찾아가던 즈음, 오혁은 미래의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났습니다. 건설 현장 인근 은행의 대출 상담사였던 혜진은 매일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일하는 오혁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일 때문에 자주 배웠는데 너무 성실하시더라고요. 그녀는 며느리가 될 혜진을 처음 만난 날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예의 바른 모습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는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혜진의 아버지 역시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것입니다. 사다리차 사업을 하신다고요? 저도 30년 전에 중장비 기사였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그때는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양가 아버지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깊은 대화를 나눴고 그녀는 이 인연이 하늘이 맺어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훈훈했습니다. 하객들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저렇게 결혼했었는데. 남편의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전 자신들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혜진은 결혼 후에도 은행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점차 회사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주말마다 회사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회계를 좀 봐도 될까요? 은행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서. 그녀는 며느리의 제안이 고마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부 정리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한다면 더 잘하겠지. 혜진은 주말마다 회사의 재무 관리를 체계적으로 정비했습니다. 디지털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거래처 관리도 전산화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컴퓨터로 하면 훨씬 편해요.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그녀는 며느리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혜진은 언제나 인내심을 가지고 도와주었습니다. 혜진아, 은행 일도 있는데 무리하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어머님. 이게 다 우리 가족 일인걸요. 얼마 후 혜진은 은행을 그만두고 회사의 총무와 회계를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회사 일에 더 집중하고 싶어요. 은행은 그만두려고요. 그녀는 며느리의 결정이 고마웠습니다. 혜진의 합류로 회사는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오혁의 전문성과 혜진의 꼼꼼한 관리가 더해져 거래처는 늘어났고 직원들의 복지도 좋아졌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런 날도 보내요. 남편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을 이겨내고 이제는 든든한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우리 오혁이가 참 좋은 사람 만났어. 그녀는 이제 회사가 더욱 든든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업을 잇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업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헌신도 함께 이어받는 것임을 매일 느끼고 있었습니다. 늦가을의 쌀쌀한 새벽, 그녀는 남편의 신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남편이 발가락을 붙잡고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많이 아파요?
통풍이 또 도지네. 오랜 세월 현장에서 일한 대가가 이제야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허리와 무릎의 통증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최근에는 통풍까지 심해져 밤잠을 설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이제 그만 좀 쉬세요. 오혁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아직은 남편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30년 넘게 일궈온 회사였기에 쉽게 내려놓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느 날 현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현기증이 나셔서. 오혁의 다급한 전화에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의사는 더 이상의 무리한 작업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물려줘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남편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회사를 맡을게요. 아버지는 건강에만 신경 쓰세요. 오혁아, 내가 자신 있겠어. 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세대교체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양도 절차를 알아보고 세무사와 상담하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업자 명의 변경하실 때 이것저것 준비하실 서류가 많으시네요. 네, 천천히 준비하면 되겠죠. 서류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그녀는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잖아요. 그래, 우리 아들이지. 양도 준비를 하면서 오혁 부부의 피로가 눈에 띄게 쌓여갔습니다. 낮에는 현장 일을, 저녁에는 서류 작업을 하느라 늦게까지 퇴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혜진은 늘 씩씩한 목소리였지만 그녀는 며느리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혁아, 혜진아, 너희도 좀 쉬었다 와야겠다. 아니에요, 어머님. 지금은 바쁜. 잠깐이라도 좋으니 둘이 어디 다녀와. 강원도 날씨가 좋다던데. 며칠을 설득한 끝에 오혁 부부는 1박 2일 휴가를 결정했습니다. 오랜만의 휴식이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그녀는 떠나는 차를 배웅하며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튼 생각 말자. 우리 부부도 이만큼 해냈는데 이제는 아이들 차례지.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쉴 차례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길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오혁 부부가 떠난 후 그녀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자꾸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습니다. 전화 한번 해볼까? 그러지 말아요. 난데없이 전화하면 애들 눈치 보일 텐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가 그녀의 세상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진부령 고갯길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전화를 받아들었지만 이내 그의 손에서도 수화기가 떨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오혁이가, 우리 아들이. 남편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던 남편은 충격으로 이내 즉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녀는 혼자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도 이 모든 것이 꿈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전복된 차량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전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설명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8세 한창 나이의 아들과 며느리가 한순간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녀는 영안실에서 차마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뒤늦게 도착한 작은 아들 오훈이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소리내어 울 수 있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아직 병원에 있었고 주변에 큰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친척들만 연락했습니다. 누구도 이 비극을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장례 기간 내내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조문객들을 맞이했고 모든 절차를 챙겼습니다. 오히려 다른 가족들이 그녀를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좀 쉬세요. 아니다. 내가 해야지.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 보내는 길인데. 마지막 밤, 그녀는 영정사진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어린 시절 사다리차를 그리며 좋아하던 모습, 첫 출근하던 날의 설렘 가득한 얼굴, 결혼식 날의 환한 미소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혁아, 너무 일찍 가버렸구나. 장지에 도착했을 때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도 우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아들과 며느리를 배웅했습니다. 편히 쉬어라. 우리 아들. 발인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야 그녀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제 회사로 돌아가면 아들의 책상이 비어 있을 것이고 현장에서는 더 이상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에게는 아직 이 현실을 받아들일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한 걸까요? 병실에서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대답할 말은 없었지만 서로를 위로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혁이의 장례식 후 회사는 그대로 멈춰 선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고 그녀는 매일 아침 텅 빈 사무실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5년 전 사업 실패 후 홀연히 사라졌던 막내 시동생이었습니다. 형수님, 말라깽이가 된 시동생의 모습에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던 그가 이제는 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연락도 없이. 죄송합니다, 형수님. 저 울릉도에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사업 실패 후 모든 것을 잃고 아내와도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워 연락조차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조카 소식을 듣고 더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오혁이 얘기는 어떻게 들었어? 작은 형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날 밤 그녀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남편에게 시동생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녀석이 돌아왔다고? 오랜만에 남편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네. 회사 일도 돕겠다고 하네요. 시동생은 다음 날부터 현장에 나갔습니다. 비록 사다리차 운전은 서툴렀지만 현장 관리와 거래처 응대는 경험이 있어 금세 적응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있는 한 걱정 마세요. 형님 일어나실 때까지 제가 지킬게요. 시동생의 진심 어린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내답게 언제나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던 시동생은 어느새 직원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형수님, 이거 보세요. 새로운 거래처랑 계약했어요. 어머, 그동안 연락도 없던 업체인데. 시동생의 성실한 모습에 오랫동안 끊어졌던 거래처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남편에게 시동생은 매일 들렀습니다. 회사 소식을 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형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형, 내가 있잖아요. 이제 걱정 말고 푹 쉬세요. 그런 시동생의 모습을 보며 남편의 표정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은 드디어 퇴원했습니다.
여보, 회사 한번 가볼까요? 남편이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팔을 부축하며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시동생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있었고, 벽에는 새로운 일정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형, 이제 우리 함께해요. 제가 현장 일은 다 할 테니까 형은 여기서 천천히 시작하세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새로운 직원도 2명이 늘었고 거래처도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여보, 우리 동생이 이렇게 큰 아이였네요. 퇴근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순간의 비극이 또 다른 만남을 가져오고 그 만남이 새로운 희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동생의 귀환 이후 둘째 아들 오훈도 회사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성실했던 오훈은 막내 삼촌의 지도 아래 현장 일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며느리 미경이 갑자기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저도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녀는 순간 의아했습니다. 3년 동안 전업주부로 지내며 한 번도 회사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며느리였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웬일이니? 아무래도 이제는 제가 나서서 도와야 할 것 같아서요. 미경의 말투에는 어딘가 거슬리는 것이 있었지만 그녀는 일단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미경은 2시간이나 늦게 출근했습니다. 어머님, 애들 유치원 보내느라 늦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미경아, 다른 직원들도 다 아이가 있는데 이튿날은 더 심했습니다. 사무실 청소를 하라는 지시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제가요? 제가 어떻게 청소를 해요? 저 이사 부인이에요. 왜 제가 청소를 해야 하죠? 그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사님이라니 오후는 아직 평사원에 불과했습니다. 미경아, 여기서는 내가 직원이야.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똑같이요. 제가 왜요? 전 이 회사 며느리라고요. 미경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셋째 날, 미경은 거래처 전화를 받다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누군지 알고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저 이 회사 이사 부인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결국 오랜 거래처와 큰 다툼이 있었고 그녀는 미경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니? 왜 이러긴요? 당연히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죠. 어차피 이 회사 우리 남편이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제야 미경의 진짜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큰아들의 사고 이후 회사 상속에 대한 욕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경아, 내가 무슨... 왜요? 잘못된 말씀 드렸나요? 이제 회사는 당연히 작은아들 차례잖아요. 그런데 왜 삼촌이 와서 이것저것 간섭하는 거죠? 미경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청소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곧 이 회사 저희 거 될 텐데 뭐하러 제가 그런 일을 해요? 그녀는 손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장 나가. 네? 더 이상 여기서 일하지 마. 나가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미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전 이런 데서 일할 생각 없었어요. 하지만 이 회사는 우리 남편 거예요. 잊지 마세요. 문을 쾅 닫고 나가는 미경을 보며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 이 일을 전해들은 오훈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내가 평소에도 저한테 자꾸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 일 있고 나서부터는 더 심해졌고요.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큰아들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도 전에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한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시간이 지나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가족들을 모두
불러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동생도 오고 작은 아들 부부도 왔습니다. 처음에는 평화로운 자리였습니다. 형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시동생이 축하 인사를 건네자 남편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조금 취기가 오른 미경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제 회사 문제 좀 얘기해도 될까요?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경아, 오늘은 그만. 오훈이 만류했지만 미경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언제까지 미루실 건데요? 당연히 우리 남편이 회사를 물려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얘 지금 그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오니? 그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혁이 팔아 회사를 차지하겠다고? 내가 무슨 염치로? 어머님, 제가 뭐 잘못 말씀드렸나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이제 회사는 누군가가 맡아야. 시끄러워! 남편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식탁 위의 그릇들이 덜그럭거렸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시동생이 남편의 어깨를 잡았지만 미경은 계속해서 불을 지폈습니다. 삼촌은 뭔데요? 왜 자꾸 나서시는 거예요? 삼촌 때문에 우리 남편이 제대로 일도 못 배우잖아요. 뭐라고? 시동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방해를 한다고. 내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맞잖아요. 삼촌 오시고부터 다 망쳐놨잖아요. 우리 남편이 당연히 물려받아야 할 자리를. 이 망할 년이!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미경에게 다가갔습니다. 오훈이 급히 아버지를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미경아, 너 이제 그만해. 왜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당신도 이럴 거예요? 당신 권리를 포기할 거냐고요. 미경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하게 변했습니다. 다들 우리를 무시하고 있잖아요. 회사에서 청소나 시키고, 그리고 아주버님 없으면 당연히 우리 거 아니에요. 그 입 다물지 못해!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컵이 산산조각 나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감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번에는 시동생이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오훈이 미경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미경아, 제발 그만하고 가자. 나요? 더 할 말 있어요. 하지만 오훈은 강제로 미경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동생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우리 오혁이가 하늘에서 이거 다 보고 있을 텐데!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족의 균열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그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생일날의 소란 이후 한 달 가까이 작은 며느리 미경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오후는 매일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했고 주말에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동네 마트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며느님이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네. 제가 처음 듣는 얘긴데요. 어제 약국에서 뵀는데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리 갈등이 있다 해도 며느리가 아프다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미경이네 가볼까 해요. 당신, 또 상처받지 말고. 그래도 며느리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녀는 정성스레 전복죽을 끓였습니다. 미경이 평소 전복을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그녀는 따뜻한 전복죽을 들고 작은 며느리의 집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미경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미경아,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누가 그런 소리 해요? 이웃분이 약국에서 널 봤다던데. 미경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알아누웠잖아요. 이제 와서 평 주고 약 주시게요? 미경아,
이게 무슨... 모르시는 척 하시네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세요? 미경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전복죽 그릇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다고요? 미경은 그릇을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뜨거운 죽이 그녀의 옷과 발에 튀었습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계단 난간을 겨우 잡아 중심을 잡았지만 발등이 화상으로 따갑게 얼얼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 줄 아세요? 어머님 때문에 우리 부부관계도 엉망이 됐잖아요. 바로 그때 안방에서 쉬고 있던 오훈이 달려 나왔습니다. 이미경, 이게 무슨 짓이야? 오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평소 온순하기만 했던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어머니한테 뭘 한 거야? 여보,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야? 닥쳐. 오훈의 폭발적인 고함에 미경이 흠칫 놀랐습니다. 감히 우리 어머니를 내가 여보, 나도 할 말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당장 나가. 뭐라고요? 나가라고. 당장.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제가 있는데 어떻게 감히 죄송합니다. 엄마. 오훈이 그녀를 조심스레 부축했습니다. 발등에 화상이 걱정되는지 구급차를 불렀고 곧 아파트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께 폭력을 행사한 일 이후 미경은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오후는 매일 늦게까지 일하며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오훈의 핸드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미경의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했습니다. 오은 씨, 죄송한데 연락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문자에는 미경의 동창회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미경이 한 남자와 다정하게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미경이가 윤자랑 다시 만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3년이나 사귀었던 남자친구거든요. 오후는 사진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미경은 밝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 남자와 매우 친밀해 보였습니다. 동창회 끝나고 둘이 따로 나가더라고요. 다들 알면서도 말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이어진 문자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둘이 주말마다 만난다는 것, 심지어 호텔에 들어가는 것도 목격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녀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오후는 대답 없이 회사를 나갔습니다. 그날 밤 오후는 친정에 있는 미경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아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동창회에서 윤재 만났다며? 오훈의 첫마디에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사람이랑 다시 만나는 거 언제부터야? 여보, 이게 무슨... 언제부터냐고! 오훈의 고함에 미경이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거짓말하지 마. 호텔에서 나오는 것도 다 찍혔더라고.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혼하자. 여보. 평소에 어머니한테 그렇게 행동한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네.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어? 오훈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제야 미경이 바닥을 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하지만 오훈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뒤를 따라가려다 멈췄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는 담담한 얼굴로 회사에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혼하기로 했어요. 오훈아. 제가 너무 눈이 멀어 있었네요. 어머님께 그런 짓을 했을 때 바로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녀는 아들을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포옹이 더 큰 위로가 되는 법이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오후는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6살 아들 민수의 양육권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들 제가 키울 거예요. 내가 회사 일하면서 어떻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애를 저 여자한테 보낼 순 없어요. 오훈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결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경 측 변호사가 연락해 왔습니다. 합의 이혼을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합의는 없어요. 법적으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첫 재판이 열리던 날, 미경은 민수의 양육권을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남편은 바빠서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도 없을 텐데요. 하지만 오훈 측 변호사는 미경의 부적절한 행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부터 불륜 관계까지 모든 것이 법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런 어머니가 과연 아이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수는 그녀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손주를 돌보며 그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의 이혼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민수야, 어느 날 미경이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초췌한 모습으로 현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미경아,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정신 차렸어요. 민수라도 제게 줄 수는 없나요?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라. 어머님, 내가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민수를 위해서라도 조용히 물러나거라. 마침 그때 오훈이 퇴근길에 들렀다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여보, 나가. 어머니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결국 재판부는 오훈에게 양육권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경의 부적절한 행실과 폭력성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변호사의 연락을 받은 날, 오훈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우리 민수 잘 키워보자. 네, 어머니. 제가 아버지 노릇도 하고 어머니 노릇도 할게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시동생도 왔고 남편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오훈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손주의 웃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회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오훈은 이제 아버지의 자리에서 회사를 이끌어가야 했고 시동생은 현장 관리를 맡았습니다. 오훈아, 이제 좀 자리 잡은 것 같지? 시동생이 어느 날 사무실에서 조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 수주한 공사 계약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네, 삼촌. 다 삼촌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보완해 주었습니다. 오훈은 뛰어난 경영 감각으로 거래처를 관리했고, 시동생은 현장의 실무를 꼼꼼하게 처리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아버님 일 좀 줄여드릴게요. 오훈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은 터라 일선에서 물러나 자문 역할만 맡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체제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오훈은 아침 일찍 민수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손주를 돌보며 아들의 새로운 생활을 지켜보았습니다. 작은 할아버지, 오늘도 크레인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퇴근 후 시동생을 만나면 민수가 항상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시동생은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구름까지 갔다 왔지. 회사는 점차 성장했습니다. 오훈이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를 체계화했고, 시동생은
현장 안전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오훈아, 장비 2대 더 들여오는 건 어때? 삼촌이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 이제 현장 인력도 좀 늘려볼까 하는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 그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큰아들 오혁이가 떠난 후의 공백을 이렇게 두 사람이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들 잘하고 있죠? 퇴근길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체제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훈의 합리적인 경영 방식과 시동생의 친근한 현장 관리가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안전 장비 정말 좋습니다. 다 삼촌이 추천하신 거예요. 현장에서 필요한 건 삼촌이 제일 잘 아시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오훈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너희 일하는 거 보는 게 좋아. 사무실 한켠에 앉아 두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그녀의 낙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민수가 와서 무릎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나중에 아빠랑 삼촌처럼 일할 거예요. 민수의 말에 그녀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회사는 단순한 사업체가 아닌 가족의 새로운 터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안정을 찾자 그녀는 서서히 일에서 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이 잘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정말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오훈의 말에 이번에는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건강도 신경 쓰여야 했고 무엇보다 이제는 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좀 쉬면서 살아요. 그녀의 말에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좀 쉬자. 새로 이사한 집은 아파트 12층이었습니다. 넓은 거실에서는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베란다에는 그녀가 가꾸는 작은 화분들이 즐비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처음으로 남편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런 날도 보내요. 푸른 바다를 보며 남편과 커피를 마시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통풍도 운동을 하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할머니, 나랑 놀아주세요. 퇴근 후 민수가 놀러 오는 날이면 집안이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손주와 함께 보드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그녀의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오훈과 시동생이 회사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넉넉한 형편이 되어 좋은 재료로 정성껏 요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수님 요리 실력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시동생의 말에 그녀는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재료비를 걱정해야 했지만 이제는 마음껏 요리하며 가족들을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책을 읽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평생 현장에서 일만 하다가 이제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여유가 생겼네요. 저녁이면 부부는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에 고생했던 이야기, 아이들 키우면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제는 추억이 된 그 모든 시간들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새 차 한 대 사드릴까요? 오훈이 제안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있는 거로 충분해. 너무 사치스럽게 살고 싶진 않아. 비록 형편이 나아졌지만 검소한 생활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쪼들리지 않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선물이에요. 어느 날 민수가 그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삼촌이 모두 함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그림을 참 잘 그리네. 그림을 거실에 걸어두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등골이 휘도록 일하지 않아도 되고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나날들. 그것이 바로 그녀가 꿈꾸던 행복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문득문득 큰아들 오혁이가 그리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새벽에 잠이 깨면 아들의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여보, 또 잠이 안 와요? 남편이 그녀의 뒤척임을 알아챘습니다. 오혁이가 생각나서. 남편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이런 온기가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혁의 생일이면 그녀는 조용히 절에 다녀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준비해 제를 지내고 향불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오혁아,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내 동생과 삼촌이 회사도 잘 돌보고 있단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회사, 지금은 더 커지고 있어. 가끔 오혁이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꿈에서는 항상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여기서 잘 지내요. 꿈에서 깨고 나면 베개가 젖어 있곤 했지만 그녀는 이제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아들의 미소를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봄이면 아들이 심어놓은 나무가 꽃을 피웠습니다. 회사 마당 한켠에 있는 벚나무였습니다. 형님이 심은 나무가 이렇게 크네요. 시동생의 말에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의 흔적은 이렇게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어느 날 오훈이 낡은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오혁이가 어릴 적 그린 사다리차,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니? 네, 형님 방을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그림을 보며 그녀는 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유치원 시절부터 아버지의 일을 자랑스러워하던 모습, 학창 시절 내내 회사 일을 돕겠다고 하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일하던 모습까지. 할머니, 아빠가 우리 집에 있는 형아 사진 보여줬어요. 민수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더니?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형아가 제일 멋있대요. 그녀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의 부재는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움의 형태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날카로운 고통은 무뎌졌지만 그 자리에 잔잔한 그리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나중에 오혁이를 만나면 뭐라고 해줄까요? 잘 살았다고, 그동안 잘 지냈다고 말해주자. 부부는 이제 하늘에서의 재회를 기약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들을 위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형님 생각하세요? 문득 아들이 물었습니다. 응. 이제는 너무 아프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 그녀의 대답에 시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픔을 이겨내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리움은 평생 함께할 동반자라는 것을. 하지만 그 그리움이 삶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가로 스며드는 시간, 그녀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의 약, 손주 민수의 도시락, 그리고 출근하는 오훈과 시동생의 간단한 식사까지. 어머니, 제가 할게요. 오훈이 거들려 하면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내일이야. 너희들 먹는 모습 보는 게 좋아.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결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도시락 맛있어요. 민수의 해맑은 웃음소리에 식구들 모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시동생이 울릉도 특산물을 가져오기도 하고 오훈이 회사 일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회사가 더 커질 것 같아요. 돈보다는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해. 그녀의 말에 오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아들을 잃고 난 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나 부가 아닌 가족이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여보, 공원 산책 갈까요? 저녁 식사 후 남편과의 산책은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느리게 걸으며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민수가 그림을 또 그렸어요. 이제는 정말 사다리차를 잘 그리네요. 그러게 꼭 어릴 때 오혁이 같아. 이제는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도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가슴 한켠에 있었지만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뭐 해요? 주말이면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손주와 함께 빵을 굽기도 하고 화분에 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작은 일상의 기쁨들이 쌓여 하루하루가 되고 그 하루들이 모여 평화로운 나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효도는 제대로 못 해드리는 것 같아서. 오훈의 말에 그녀는 손을 저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살아주는 게 최고의 효도야. 이제 그녀는 매일 아침 기도했습니다.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었고 하늘에 있는 큰아들도 이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길 바랐습니다. 여보, 우리 참 복 받은 사람들이죠? 남편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큰 상처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엄마, 내일 일찍 출근할게요. 퇴근하는 오훈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의 웃는 얼굴, 시동생의 장난스러운 농담, 손주의 천진한 웃음소리. 이 모든 것들이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나 내일도 와도 돼요? 민수의 질문에 그녀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럼 우리 민수 매일 와도 돼.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계획이나 야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소한 행복들이 모여 진정한 삶의 의미가 된다는 것을.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녀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큰아들도 이 별을 보고 있을 거란 생각을 하며 내일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